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오후 7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82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치즈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 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는 안 하고 치즈직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유튜브는 거의 곧바로 녹화하자마자 뭐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라이브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올라가는. 물론 이제 저희가 바로 비공개하고 회원 전용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치즈직만 하고 좀 녹화로 빨리 올려보자 라는 이제 방향성을 가져왔는데, 혹시 이제 뭐 유튜브에서 내가 라이브를 보는 게 좋다, 뭐 그거 나 맨날 보고 있었는데 안 와서 아쉬웠다, 뭐 이런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영상 댓글 아니면은 뭐 저희 팟캐스트 댓글도 괜찮고 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뭐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안 해보자라고 유튜브 라이브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오프닝 토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프닝 토크 뭘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포스테코글 감독이 낭낭하게도 소스를 주셔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어제 경기 놓고 보면 뭐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봐도 잘했고, 그렇죠. 토트넘 팀으로 봐도 뭐 너무 결과적으로 잘된 경기였는데, 이제 하나의 흠이 좀 손흥민 선수가 빨리 빠졌다는 데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되게 이른 시간에 빠졌잖아요. 55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선수의 표정이 저는 되게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되게 화났다. 이런, 네.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딱 나가는 순간에 그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왼쪽에 뛰다 보니까 벤치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교체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가 빠진다고 약간 이런 듯한 표정을 처음에 보였고, 나가면서도 뭔가 좀 아쉬워하는 듯한, 그리고 되게 벤치에 앉아서 좀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손흥민에게서 자주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거의 뭐 교체를 당할 일이 없었는데, 예전 진짜 옛날로 돌아가서 토트넘 커리어 초반으로 돌아가면 이제 약간 손나골이란 말이 있었고 그때 아니면은 갑자기 뭐 포스테코글루가 아니죠, 그 포체티노가 한 60분 되면 손흥민을 뺀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반응은 거의 뭐 없었거든요. 근데 경기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인터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긴 해요. 이유는 있었다. 네. 보면은 손흥민이 60분 이상 경기를 뛰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다쳤던 사례가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그랬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일단은 조금은 이른 시간에 빼줬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근육 부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경기가 빡빡하게 있는 와중에 에이스를 관리해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빠진 시점이 1대1 정도에서 빠졌잖아요. 네. 거의 이게 동점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뭔가 이게 60분 내외로 뛰기게 하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를 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도움도 기록했고, 네, 손흥민 맞아요. 선수 개인적인 활약도 되게 좋고 더 이제 올라가는 딱 기여를 올리는 시점이었는데 딱 맥이 좀 풀리는 상황이긴 했죠 그때가. 더구나 직후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메티케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 이후에. 네네. 그러면서 이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센터백으로 가고 콘사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빠졌거든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있었다면 이 좌측 측면을 조금 더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히살리숑이 들어왔고, 네. 뭐 히살리숑도 어시스트 하나 했고, 그다음에 뭐 결국 스코어가 좀 크게 벌어지면서 좀 낭낭한 승리를 챙겼던 토트넘이긴 한데, 뭐 그 결과론적이고 그거는 그쵸.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 빠진 이후에 좀 다급한 흐름이 이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결과론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주장인 선수를 뭐 다음에 추 인터뷰 이런 거 보니까 언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하프타임에 너 10분 있으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통이라도 있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더 타게 두든가 하는 선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나 변호를 네.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한테 미리 언지를 했으면은 손흥민 선수는 아마 90분 동안 뛸 체력을 60분에 아마 몰아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더 이제 어쨌든 활동량 자체는 똑같이 가져갔을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더 이제 때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네, 근육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음.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얘기를 말을 안 한 하고, 거다. 네.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하긴 하네요.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찌됐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지난 A매치 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대표팀에 낙마를 네.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대표팀에 무사히 오고 계속해서 대표팀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뛰고 싶어하고 아쉬움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엄청 아쉬워했어 이날. 그런 모습은 사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그렇죠. 느끼기에 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지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 팀적으로 보자면 또 문제가 발생한 거는 손흥민과 교체돼서 들어갔던 히살리종이 또 부상으로 다시 빠지게 됐고, 그다음에 로메로도 살짝 뭔가 불편한 듯 하다가 결국 후반전에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미 판더벤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팀적으로는 좀 부상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을 빼준 결정이 좀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날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뭐 빌라에서도 빌라에서도 네. 네. 매티캐시나 뭐 로저스도 솔직히 좀 비슷한 반응이긴 했어요. 네, 맞아요. 나 왜 빼지? 하는. 어쨌든 간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경기가 조금 치열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한 페이커 선수랑 네. 그 동료들 같이 해서 딱 맞아요. T1 선수들 초대를 했고, 어쨌든 뭐 본인이 직접 초대를 한 거니까 또 네. 팀에서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했을 텐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팀도 잘했고 본인의 스코어도 쌓았고, 그리고 체력 관리까지 하고 팀도 뭐 어쨌든 뭐 부상 선수 아쉽긴 하지만 이겼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지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아쉬움들은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과제가 쭉쭉 될 것 같습니다. A매치 이후에. 네. 네,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넘어서서 저희가 준비한 본 주제 경기 리뷰로 한번 가기 전에 광고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위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준이가 좀 읽어주세요. 노란빛의 루카의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 줍니다. 그런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 시에도 착용하면 좋다고 하니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를 직접 검색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항스틸 선수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 블루잉즈와도 콜라보도 하는 등 뭐 여러 축구계와 협업도 하고 있는 업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무위키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장지역이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꽤나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격도 제가 기타 다른 녹음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녹음실이나 공간이 필요하신 유튜브 촬영 혹은 팟캐스트 녹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또 DM이나 아니면 또 댓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경기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맨유와 첼시가 이번에도 되게 무승부가 많은 것 같아요. 둘이 붙으면은. 네, 뭐 지난 시즌도 뭐 네. 그랬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뭐 맥과이어 그 페널티킥 논란이 네. 있었을 때도 무승부였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서로 한 골씩 주고 받으면서 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맨유의 감독인 테나가 경질이 되고, 리그로는 이제 또 첫 경기고, 그렇죠. 또 바니스텔로이 감독이 리그컵에서 그래도 꽤나 좀 수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뭔가 기대가 더 됐었던 뭐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죠. 네. 사실 첼시 팬 입장에서는 터나흐를 좀 상대하고 싶었는데 네. 물론 그거는 그 나름의 또 네.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터나흐의 그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 저희도 맛보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만나기 전에 터너의 배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임시 감독을 상대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었겠지만 첼시 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그 맨유가 뭐 경기 전술 자체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었는데 결국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먼저 보자면 일단은 마즈라위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죠. 그러고 지난 리그컵이죠. 지난 네. 리그컵에서 선발로 나왔던 지르크즈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신에 호일룬 선수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냥 4-4-2 내지는 4-2-3-1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맨유가 지금 스쿼드 운영에 되게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특히 이제 삼선에 마이누 선수가 빠진 것이 그쵸. 맨유가 좀 더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좀 잘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한정시킨 것 같아가지고 반니 감독의 선택의 여지가 좀 많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뭐 첼시 같은 경우는 산체스 골키퍼에다가 이제 구스토, 포파나, 코릴, 그다음에 제임스가 왼쪽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3선에 카이세도와 함께 라비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2선에 마두에케, 팔머, 네투 그리고 스트라이커 잭슨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왼쪽에 제임스를 가장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사실상 한 명도 없어요. 이날은 이제 산초가 상대 맨유가 이제 임대 본 클럽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을 못했는데 그 선수를 제외하면은 사실상의 결장자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레스카 감독은 아예 스쿼드를 2분할해서 그냥 11명을 리그에 돌리고 11명을 뭐 주중 경기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뉴캐슬과 아예 동일한 라인업으로 이번에도 나왔던 첼시입니다. 뭐 일단은 뭐 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뭐 전술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첼시로 따지면은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였어요. 일단은 테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이 공 소유하지 않을 때 조금 많이 과감하게 압박을 나서다가 수비 라인과 이 압박 기준선의 라인이 벌어지면서 이 빈 공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원에 이제 중원 삭제 축구라는 말이 이제 뭐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왔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누나 카세미노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네. 커버하다 보니까 부상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번 경기를 살펴보면 이 압박 기준선을 상당히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리버풀 얘기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압박 기준선은 높은데 이제 뭐 라인도 높고 압박 기준은 낮은데 라인도 높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발생했던 좀 괴리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조금 뭐 반니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참고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습이긴 했네요. 네, 어쨌든 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 기준선을 낮추면서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적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그림을 좀 뭐 그림도 보고 싶다는 의견도 좀 네네.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처음 이제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택티컬리스트라는 전술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뭐 결국 사진으로 한 장 뽑아내기에는 좋은데 결국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화면이 뭐 작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보시기 불편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뭐 화면이 너무 작아요 뭐 뭔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너무 화면이 뭐 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보시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바꾸면 될까요? 화면? 네네네. 네. 자,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꿨고요. 그리고 조정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거를 좀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소유할 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3-2-5죠.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4-2-4 전형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굉장히 좁다 보니까 첼시의 선수들이 이 중앙을 통한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때문에 첼시는 이 양 맷잘 라인 할머와 그 선수가 좌측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그때 좀 뭐 넓게 갔네요. 네, 이 넓게 받으면서 공을 받고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전진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중앙에 공간이 생기면 중앙을 통한 전진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림을 봤던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카세미로나 우가르테가 거의 맨투맨에 가깝게 붙어주면서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돌아서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 부분이
원래 첼시가 되게 자주 쓰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이번 맨유전에 맞춰서 완벽하게 맞춘 점수를 가져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사실 마레스카 감독이 이번 시즌에 첼시에 와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언급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대의 압박 기조라던가 아니면 공격 기조에 대해서 되게 맞춤 점수를 잘 꾸려온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맨유의 지금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네. 가르나초랑 레시포드가 되게 중앙 쪽으로 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의 3위 빌드업에 대해서 되게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갔는데 거기 대해서 주로 팔머 선수가 왼쪽 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카세미르를 끌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기는 공간이 아무래도 저 투볼란치가 있던 중앙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팔머한테 넘겨주면 바로 원투 패스로 라비아나 카이세도한테 중앙 공간을 활용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긴 중앙 공간을 네투나 잭슨이 활용하게끔 해서 되게 좀 맨유의 그런 전방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방어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압박에 어쨌든 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좋은 압박 시퀀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공략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히 뭐 저런 이 형태로 봤을 때 과연 첼시가 빈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뭐 잭슨이 내려와서 뭐 뭔가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 이제 윙어가 뭐 개인적인 뭐 돌파 이런 뭐 아니면 크랙 플레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 저 전형이 유지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답이 안 보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여기서 내왔던 해결책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스 제임스의 롱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리스 제임스 선수가 후방에 위치하면서 이 롱킥이나 아니면은 패스의 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그쵸. 있던 선수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수비 라인이 조금 높은 거를 보고 네투나 마두에케가 둘 다 직선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다이렉트하게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법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뒷공간을 공략할 때 달로나 마즈라위가 대인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 팔머가 아예 최후방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최후방으로 빠져서 공 잡고 그냥 계속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식의 모습도 나왔었는데 이때 폴 팔머가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빌드업이 아무래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 귀스토 선수가 공을 잡는 것까진 좋았으나 그 이후의 공격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첼시 입장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공략하지 못했다, 공략하기 어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던 게 저희가 말씀드린 앞선 그 맞춤 전술이나 공격 패턴 자체가 저는 전반전에 첼시를 보면은 경기력은 되게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스쿼트적으로도 되게 좋았어요 첼시가 훨씬. 네, 맨유가 어찌됐든 지역 방어를 어느 정도 잘 준비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허를 찌르는 팔머의 변칙적인 운영을 통해서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앞을 보고 공을 잡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아쉬웠던 게 이 구스토 선수가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가져간다던가 마두에케와의 연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선택지라던가 그런 패스 퀄리티들에서 되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저 오른쪽 풀백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턴오버들이 치명적인 좀 역습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뭐 특히 레시포드 쪽에서 좀 찬스가 맞아요. 좀 나왔던 거고 오늘은 레시포드가 좀 많이 위협적인 모습을 첼시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카이세도 선수가 중앙에서 되게 영향력을 끼친 것과 반대로 구스투 선수는 공격에 있어서는 이번 경기에서 좀 별다른 활약, 오히려 마이너스의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면 중에 하나가 레시포드가 이제 구스토와 1대1에서 완벽하게 벗겨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장면을 보고서 저는 확신을 했죠. 아, 얘 오늘 빼야 된다. 왜냐면 구스토 선수가 사실 공격에서 좀 맛이 없더라도 이런 윙어의 대인 마크에 있어서는 정말 도 같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스피드가 있는 선수고 약간 뭐 대성한다 치면 뭐 약간 워커 같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 네.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리옹 시절에는 은바페를 막았던 이력까지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대인 마크 능력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 레시포드의 드리블에 한 번에 와르륵 먹겨지면서 그게 거의 실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아 이제 공수에서 모두 밸런스를 잃는 모습에 후반전에 확실히 변화의 포인트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스터가 지난번에 이제 왼쪽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좀 저렇게 약간 메잘라 역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이제 뒤에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올라가서 공을 잡았을 때 부분이나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역할에 완전 최적화된 선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네. 봤을 때 몇 경기. 뭐 그리고 맨유도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비 스탠스를 가지고 나왔기 네. 때문에 뭐 마즈라위나 마르티네즈, 뭐 오른쪽에 있는 달로나 델리우트의 커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그래서 네투와 마두에케까지 덩달아 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별거로까지 이어져서 사실 전반전은
경기력이라던가 활동량 그리고 에너지 싸움에서 되게 좀 팽팽했던 느낌의 음.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스탯으로 정리해 보면은 뭐 점유율은 첼시가 좀 더 높았고, 슈팅은 첼시가 6개를 좀 더 많이 했지만 이제 빅찬스 같은 경우는 맨유가 2개로 1개 더 많은, 첼시 1개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0대 0으로 전면전이 그렇게 종료가 됐었죠. 네, 그럼 이제 뭐 첼시 얘기 해봤으니까 뭐 맨유 얘기도 조금 뭐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첼시가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진행하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맨유와는 다르게 센터백들이나 후방 자원들까지 쭉 앞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네. 맨유를 앞에서부터 누르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 압박을 진행하면서 우가르테 선수는 냅두더라도 카세미로 선수라도 막자 하면서, 우가르테 선수는 패스가 워낙 좋지 그렇죠. 않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롱킥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롱킥은 활용이 됐는데 근데 가끔 그게 또 통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첼시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 경합 능력이에요. 아무래도 경합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중원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저는 아직은 이 스쿼드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의 센터백 조합을 보면 이제 코렐과 포파나, 그리고 네. 이제 오른쪽 측면에 구스토, 그다음 왼쪽에 제임스인데 뭐 제임스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일단 코렐과 포파나부터 벌써 공중볼 경합이 장점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니까. 네, 카이세도나 뭐 아니면 뭐 카이세도 키가 작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상 경합은 좋으니까 카이세도나 아니면 뭐 리스 제임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가르테랑 카세미로의 에너지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자원은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그 귀스토의 수비 복귀 장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조금은 이 롱킥을 활용하는 장면에서 재미를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잡은 가르나초가 오늘 진짜 좀 많이 심할 정도로 놓쳐가지고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네, 뭐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첼시 수비진 얘기를 덧붙이자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와 포파나의 활약은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특히 전반전에 국한에서는 왼쪽 스토퍼에 있는 제임스와 오른쪽 스토퍼에 있는 포파나가 좀 상당히 상대의 역습을 늦추는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왼쪽에 레시포드가 몰고 올라올 때 포파나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좀 상대의 역습을 좀 지연시키는 네. 장면도 있었고,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럼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생기는 그 뒷공간, 첼시가 높은 라인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뒷공간을 맨유는 롱패스를 통해서 좀 노리고자 했었고, 종종 나오는 첼시의 턴오버나 이런 것들을 레시포드가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브루노가 패스를 통해서 찔러준다거나 이렇게 좀 날카로운 역습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앞서 경기력 자체는 첼시가 훨씬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맨유도 절대 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맨유도 어느 정도 준비를 잘해왔고 결국 가르나초가 없었으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었겠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이 되니까 뭐 첼시 쪽에서 일단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구스토를 빼고 후크레야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선수를 바꿔주는 느낌이고, 뭐 결국 이걸로 이제 큰 변화가 첼시에서는 좀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무래도 근데 이 좌우 사이드백에 대한 불균형이 첼시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우측으로 제임스가 이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코릴이 좌측 스토퍼에 쓰고, 네. 그리고 이제 포파나 선수가 중앙에 서게 되었는데 포파나 선수는 아무래도 양발을 다 잘 활용을 잘 못하는 선수기도 하고 볼 방출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네. 선수기 때문에 코릴보다는 코릴에 비해서는 중앙에서의 활약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맨유가 똑같이 압박 스탠스를 취했을 때 첼시가 후방에서 공을 조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는 조금 선택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패턴은 뭐였냐면 제임스를 그대로 구스토의 롤을 맡긴 다음에 왼쪽에 있던 제임스 스토퍼 자리에 쿠쿠렐라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그냥 저는 바랬거든요. 사람만 그냥 바꾸는. 네. 그래서 어쨌든 쿠쿠렐라가 저 자리에서 볼 플레잉이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 제임스의 공격력은 사실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임스가 구스토의 역할을 맡는다면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임스를 스토퍼로 돌리고 쿠쿠렐라를 왼쪽에서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세미로와 매치업이 되던 팔머도 오른쪽으로 왔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되면서 생겼던 밸런스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아쉬움이었던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코릴이 뿌려주던 그 사이 패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마레스카 감독 역시도 리스 제임스를 높이 위치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가 리스 제임스가 최근에 계속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면은 많이 내려와야 되니까. 네, 상하 운동이 많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 부하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스 제임스 선수를 조금은 부상 때문에. 네, 후방에 활용을 하면서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파나가 또 가운데로 가가지고 또 실점의 빌미가 네. 되는 맞아요. 그 PK 장면이 내주는 있었기 게 또 때문에 포파나가 연결이 또 됐었잖아요. 네, 그게 뭐 순전히 포파나가 치명적이었다, 뭐 포파나가 더 대역 죄인이다 이럴 네.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맞아요. 사실 포파나가 공중볼에 취약한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뭐키 자체가 일단 네. 뭐 작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점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결과론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첼시가 좀 아쉬웠던 거 이외에도 맨유가 또 되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팔머나 구스토가 측면으로 빠져줬을 때 삼선 선수들이 매치업으로 따라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반전에는 반니가 이거를 좀 수정을 해서 윙어나 풀백이 좀 이 메잘라 선수들을 따라가도록 수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저 수비 라인과 2선 사이에 공간이 되게 많이 네. 생겼던 반면에 후반전에는 저 사이에 공간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나 카세미로의 커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반니 감독이 어쨌든 원포인트 조정이긴 합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맞춤 전술에 잘 대응해냈던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땠을까요? 만약에 뭐 코릴도 중앙에 쓰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구스토는 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쿠쿠렐라가 오른쪽도 되니까 그냥 쿠쿠렐라를 그냥 넣어버린다. 그냥 오른쪽에 쿠쿠렐라를 오른쪽에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팔머가 오른쪽에 가서 이게 순수하게 맛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수비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쿠렐라가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로 잘했을지는 사실 확신이 없고 오히려 제임스가 카이세도 자리에 가고 카이세도가 올라가는 그림도 사실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콜 팔머도 우측에서 뛰는 게 좌측에서 뛰는 것보단 편할 거예요. 뭐 그렇죠. 일단은 본 포지션 자체가 이제 우측 측면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수긴 네. 하잖아요. 아무래도 골문을 바라보고 플레이할 때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우측 사이드백을 안으로 좁히는 것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좌측 사이드백을 안으로 좁히는 게 첼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후반전에 이제 쿠쿠렐라를 넣으면서 변화를 줬지만 그 변화가 그렇게 그다지 첼시 입장에서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네요. 크게 플러스가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맨유는 조금씩의 수정을 거치면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가 1대1로 끝나는 거는 사실 첼시 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카이세도의 득점이 어찌됐든 개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그냥 아다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빅찬스가 많기도 했고 그걸 가르나초가 하나만 넣어줬어도 그렇죠. 이거는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 가르나초의 존재가 되게 계륵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제 가르나초를 빼고 이제 누굴 넣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 뭐 이번에 투입했던 건 이제 뭐 가르나초는 빠지지 않았지만 레시포드 빠지고 이제 아마디알로 그 선수 들어갔고 이제 이 아마디알로를 안 쓴다 치면은 이제 오늘 경기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이름 모를 그 유망주 선수들 네.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다 치더라도 이제 안토니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니 감독 입장에서는 야 그럼 누구 쓰냐 얘 안 쓰면 한번 이제 또 팬들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이 없어지죠. 맨유는 정리하자면 맨유는 어쨌든 간에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인 네. 부분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맞아요. 뽑아냈다. 오늘 맨유가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리스 제임스나 귀스토, 뭐 쿠쿠레아 여기 추가해서 뭐 엔소 페르난데스나 뭐 아니면은 더 이어가자면 코릴이나 포파나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여전히 존재한 채 경기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대1 그렇게 경기는 정리가 됐고 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뒤에 준비한 얘기가 이제 리스 제임스 의 왼쪽 출전 그다음에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제 최근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풀백 기용에 있어서 뭐 첼시가 최근에 저희가 했을 때도 귀스토의 왼쪽 메잘라역 뭐 기용에 있어서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 입에서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풀백 부분이 결국 지금까지 첼시가 뭐 잘 나가고 있지만 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는 별개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윙어의 성향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앙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되게 삼선스러운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맨시티나 이런 경우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3선을 올려서 오히려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8번적인 선수가 좀 부족하다. 네. 6번만 많다. 그래서 뭐 라비아가 올라가도 사실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까 싶기도 하고 카이세도나 엔조가 올라가도 뭐 제각각의 단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선수라고 해야 될지 조금 플레이나 쓰임에 있어서 제한적인 선수가 어느 정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마레스카의 딜레마를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뭐 당장 뭐 첼시가 뭐 거물급의 8번을 영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 못한 건 아니라서 첼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순위도 실제로 아스날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경기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뭐 메뉴 입장에서는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자면 좀 아쉬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좋은 경기를 펼쳤고 좋은 승점을 따냈고 첼시는 이제 경기가 되게 안 풀린 상황에서 또 좋은 승점을 따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두 팀 다 약간 윈윈한 뭐 좀 그런 경기가 뭐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반니스텔로이 감독이 뭐 다음 주까지 아마 지휘를 이제 그래서 주중 경기가 아마 마지막 A 매치 브레이크 전까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반니스텔로이 감독 대행의 메뉴는 좀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그컵이랑 이번에 리그 거치면서 그냥 딱 임시 감독답게 음. 네, 잘했다. 뭐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모린 감독의 부임이 이미 오피셜이 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은데 이미 아모림의 그런 오피셜이 떠버린 상황에서 사실 시한부 감독에게 네. 뭔가 어떤 평가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본 부분이 맨유 선수들이 어쨌든 기강이 되게 떨어져 있다고 저는 계속 느꼈거든요. 네. 뭔가 좋았던 폼의 선수들도 좀 부진했던 게 있었고 그런데 반니가 오고 레스터와 첼시전을 거치면서 뭔가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투지가 있어졌다. 너무 약간 동기부여가 잘 됐다. 네,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헤어드라이기를 하는 퍼거슨의 네. 마음처럼 정말 기강을 잘 잡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이날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전술 수정을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음 행보가 코치가 될지 다른 팀의 감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팔로우 해볼 가치가 없는 감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바니스테로이 감독이 왔을 때 뭐 어느 정도 할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까부터 좀 걱정은 됐었는데 일단 분위기 수습은 1차적으로 그 역할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건 너무 잘 해낸 것 같고 뭐 솔직히 결과도 리그컵에서 이기고 첼시 상대로 무승부면은 뭐 결과도 뭐 너무 완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내야 될 걸 뭐 충분히 해낸 느낌이라서 분명히 이제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모린 사단이 이제 올 테니까 뭐 반니가 맨유에서 나가게 될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나가게 된다면 다른 팀들이 한 번씩은 뭔가 쳐다볼 법한 저 사람도 괜찮나 하고 이제 한 번씩은 돌아볼 법한 사람은 이제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PSV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조금 평가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대보다는 그때 좀 심하긴 했어요. 네. 그때 막 각 라인업 보면은 학포에 사비 시몬스, 뭐 페이르만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리그 지금보다 라인업이 더 좋았죠. 네. PSV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뭐 반니가 어마어마한 걸 해냈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리그컵 한 경기이고 첼시전 홈에서 비긴 거기 때문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 뭐 와 반니 어마어마하다 이럴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근데 좀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맨유의 레전드가 맞아요. 전임 감독이 터나우였고 사실 그때만큼 부상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1승 1무를 거뒀다는 것은 최악에서 차악으로까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샤르의 반면교사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반니를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제 뭐 아모림이라는 좋은 감독이 오니까 뭐 반니에 대해서는 그냥 뭐 레전드가 임시 방편으로 잘 막아줬다 하고 이제 뭔가 박수 쳐줄 수 있는 팬들 입장에서 뭐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맨유는 아모림 체제로 넘어갈 게 오피셜이 나왔고 아직은 이제 뭐 아모림은 스포팅에서 감독을 이번 주까지는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예매치 기간 때 오겠죠. 아모림 맨유는 좀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다들? 일단은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좀 특이했잖아요, 스포팅에서 좀 이번 시즌 사용하는 포맷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간에 백스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뭐 빌드업도 되게 변칙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꾸준히 여러 빅클럽들과 링크가 있었던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바꿔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테나우도 굉장한 기대를 받고 맨유에 왔었잖아요. 살짝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이게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대는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쌓아놓은 커리어만 보면 테나가 훨씬 더 대단하긴 맞아요. 합니다만 챔스 4강이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 대단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감독을 또 데려왔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아모림이라는 좋은 감독을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봤지만 사실 뭐 스포팅이다 보니까 쉽게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가 완전 주목할 수 있는 맨유라는 팀이 왔으니까 확실히 이런 좋은 자원을 제대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좀 그 아모림의 맛을 좀 우리가 잘 느껴볼 수 있는 환경은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맞아. 사실 이 3-4-3이라는 시스템이 맨유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일단 가장 궁금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윙어 중에 윙백으로 갈 만한 선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센터백인데 뭐 다르게 스토퍼로 아니면 풀백이 스토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기용되는 선수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뭐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나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 이렇게 빅클럽 경험이 없는 감독들이 되게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모림 자체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맨유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까봐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그 어떤 감독도 믿지 않는다.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네, 사실 터나의 데이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마레스카가 왔을 때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까봐야 안다는 마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맨유 팬들도 뭔가 지금 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수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시간이 좀 있는 그런 감독이다라서 약간 까봐야 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아모림이 어떤 축구를 하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에 또 레알이랑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뭐 레알도 빅팀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뭔가 맨유에서 어떻게 할까 조금 이제 미리 보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또 거기에는 이제 대박 스트라이커 또 요케레스가 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도 10경기 16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던데 과연 이제 이 호일룬이든 뭐 지르크제이든 뭐 하여튼 이런 맨유에 조금 아쉬운 상황의 스트라이커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사실 호일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요케레스랑. 물론 이제 스코어리 능력이 있어서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조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뭐 아예 선수를 바꾸고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공격수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좀 전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 빌드업 이런 거는 뭐 사실 맨유는 수비수 엄청 좋으니까 그건 뭐 누구를 넣어도 잘할 것 같고 공격수는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진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모림. 이거는 여담이지만 과거에 테나흐랑 아모림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조별리그. 네. 아약스 대 스포르팅이요? 네. 근데 그때 아약스가 5대1로 이겼습니다. 우와. 안 될. 물론 이제 그때 스포르팅은 이제 지금 스포르팅보다는 스코어가 안 좋긴 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아약스가 이때 테나흐 2기 하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던 시즌이에요. 어쨌든간에 뭐 그냥 그렇다. 그렇다고요.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요. 뭐. 조별리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모림이 또 맨유에 오고 맨유의 첫 경기를 하면 또 저희가 또 리뷰를 또 준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 여기서 딱 맞춰보고요. 2부에 또 할 얘기가 저희가 많습니다. 2부에서는 국가대표 또 11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리고 누누볼이 요즘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위에요 노팅엄이. 그래서 노팅엄에 대한 얘기도 좀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